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1월 26일 목요일을 시작합니다. 현 정부의 민주 후퇴로 인해 다시 민주의 위기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아니, 초래됐습니다. 정국과 사회 분위기는 40년 전으로 급격히 돌아갔습니다. 민주 회복의 상징 중 한 사람이었던 YS는 오늘 다시 민주의 숙제를 환기시키고 조금 전 눈이 흩날리는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그가 남긴 민주의 숙제는 동교동이나 상도동, 새누리나 새정년, 이런 칸막이나 구분을 떠나 이 시대 정신으로 다시 던져졌습니다. 비극이자 한계이기도 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안식을 빕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아직도 콘도 회원권 분양받으세요? No. 저렴한 금액으로 회원권을 이곳에서 구입하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콘도 회원권, 여러분이 찾는 회원권에 관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회원권 114, 대한민국 대표 회원권 거래소 회원권 114.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02544-6114, 02544-6114.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회원권 114.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5시 3분 30초 돼갑니다. 조금 소리가 울리는지 한번 체크해 봐 주십시오. 네. 뉴스 브리핑 들으시죠? 정승주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까지 이렇게 텔레비전들 다 중계하고 있던데 김영삼 전 대통령 연결식. 박근혜 대통령이 감기 몸살이 심하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참석 못할 것 같다 그러더니 국회에서 열리는 연결식에는 참석 안 하고 그 대신 서울대병원 빈소를 다시 한 번 더 오늘 찾았죠.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서울대병원에서 마련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를 다시 한 번 찾아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명복을 빌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감기 등 건강상의 이유로 국회에서 열리는 연결식 대신에 발인식이 열린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청와대는 당초 박 대통령이 국회 연결식에 참석하려고 했지만 고열 등 감기 증상이 악화된 상황에서 야외 일정은 자제해야 한다는 주치의와 참모들의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최대한 예우를 표하기 위해서 운구가 출발하기 직전에 빈소를 찾아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다자회의 순방 전부터 감기 증세가 있었던 데다 오는 29일부터 다시 순방길에 올라야 하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청와대 설명 들어보니까 외부 공기, 외기와의 접촉을 많이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어디 나댕기지 말고 집 안에만 좀 머무르시라. 이제 이게 주치의 얘기겠죠. 예. 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연결식 엄수와 함께 이른바 조문 정국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러자마자 제1야당인 새정년 다시 당 내부가 좀 시끌시끌하더군요. 예,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오는 29일 문재인 대표의 문안박 공동지도부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한 가운데 조문정국 기간 잠복했던 지도체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호남권 의원들은 오늘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광주와 전남, 전북 의원이 모두 모이는 대규모 회동을 가졌습니다. 주승용 최고위원을 비롯한 호남권 비주류는 문안박 연대를 영남연대라고 규정하고 호남권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구성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어 문 대표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최고위원은 문안박 영대가 선사되더라도 지도부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문안박 구상 발표 때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문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호남권 의원 서너 명이 탈당을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역 하위 20% 물갈이를 위한 평가 작업 때문에 당 내용이 깊어지면은 일부 인사들이 천정배 신당에 합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범주류로 분류되는 초재선 인사 50여 명은 내일 안 전 대표의 문안박 연대 수용을 호소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중진 의원들도 문 대표와 안 전 대표의 관계 회복을 위한 물밑 작업을 가속화하는 등 주류 측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문안박 연대를 영남연대라고 규정했다. 이 부분은 좀 논란이 있을 것 같고 편협한 소지역주의를 자꾸 이렇게 수면 위로 내세우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이 관련해서는 오늘 진짜 인터뷰에서 많이들 아시죠? 그 한겨레 논설위원도 지냈고 정치부장도 했고 지금 다시 선임 기자로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 김의겸 선임 기자 연결해서 최근의 정국 그리고 새정년 얘기가 주로 되겠죠. 호남 민심 이런 것들 조금 소상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의겸 기자에게 질문하고 싶거나 평소 김의겸 기자의 칼럼 또는 기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말이 있거나 이런 점은 또 이런 거 아니냐라고 견해가 있으신 분은 기탄 없이 올려주십시오. 샵 인터뷰 김의겸 기자에게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전부 다 반영하겠습니다. 네, 한편 안철수 전 대표 측 문안박 연대에 합류하느냐 마느냐 이거 지금 계속 관심인데 날짜도 미뤄가고 있고 어떤 모습이에요? 안 전 대표는 문안박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해진 게 없다면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안 전 대표 측 인사는 29일 회견은 당이 처한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안 전 대표의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문안박 연대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입장을 밝힐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인사는 문안박 구상을 받을 수도 안 받을 수도 있고 아예 제3의 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모두 열려 있다면서 안 전 대표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안 전 대표 측은 29일 전에 만나서 의견 교환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고 문 대표 측도 안 전 대표가 최종 결심을 발표하기 전에 만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언론에다 대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문재인 필요하다면 박원순 또는 필요하다면 그 누구나 이렇게 만나서 의견 조율하고 얘기하고 그거 자체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예. 서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핑퐁 하듯이 언론을 이용해 매체를 이용해서 핑퐁하는 거 부작용이 더 많죠, 사실. 자, 경찰청은 민중 총궐기 집회 당시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이 모두 한 270명쯤 된다 이렇게 밝혔는데 엊그제까지만 해도 한 240, 50명 이랬는데 갑자기 20명가량 늘어난 이유가 뭐래요? 예, 일단 경찰청의 발표 내용을 보면은 이달 14일 서울도심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에 폭력 시위를 벌이거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이 27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경찰이 전날 밝힌 수사 대상자 250명에 비해서 하루 만에 20명이 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구속 7명, 불구속 입건 44명, 체포영장 발부 1명, 훈방 1명, 경찰 출석 후 조사 중 3명, 출석 요구 214명 등입니다.
집회 당일 현장에서 연행된 51명과 한희 원장 호위대 2명을 제외하고 경찰이 소환장을 보낸 217명 가운데 출석 요구에 응한 사람은 3명입니다. 경찰은 출석을 거부하는 인사 가운데서도 불법 행위 정도가 심한 이들에 대해서는 3차까지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네, 소환장은 217명에게 보냈는데 그거 받고 경찰에 나온 사람은 3명이었다. 예. 네. 이것도 참 공분을 샀죠. 제자로 맞아들인 학생한테 폭행하고 가혹행위 정도는 유가 아니고 참 정말일까 싶은데 인분을 이렇게 먹이게도 하고 그다음에 CCTV 카메라를 통해서 지금 뭘 하고 있나 하고 계속 들여다보고 그랬다는 아무튼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징역 12년이 선고됐는데 이게 양형 기준보다도 훨씬 상향 위로 올린 거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신의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던 이른바 인분교수 사건의 장모전 교수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52살 장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잔인하다 또는 인면수심이었다 이런 말만 가지고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 자, C형 간염에 집단으로 감염된 서울 목동 다나 의원이라는 곳에서 그 의사 원장의 부인이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해왔다고요? 예. 집단 C형 간염이 발생한 서울 양천구의 다나 의원 원장이 뇌손상 후유증을 앓고 있고 부인이 원장을 대신해서 일부 무면허 의료 행위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다나 의원 A모 원장이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 후유증을 앓고 있었다면서 다만 A 원장의 건강 상태가 이번 사태의 중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사기의 재사용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 원장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뇌손상과 수전증 등 후유증을 앓아서 뇌병변 장애 3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C형 간염이 수십 명의 환자에게 집단으로 감염된 것은 간단하죠. 주사기를 일회용 한 번만 쓰고 버려야 되는데 여러 사람 돌려 쓴 겁니다. 예. 결국 돈인데요. 그렇게 해서 전략할 수 있는 돈, 큰 돈도 아니거든요. 일회용 주사기 값이 대단히 쌉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푼돈마저도 극악하게 걸어 모아 주려고 했던 건 아닌가 싶고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는 게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게 아니다. 이런 판결 내놨죠.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교육감 직선제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3조가 위헌이라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을 오늘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은 교육감 선출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할 뿐 그 자체로서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에게 어떤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부모의 자녀 교육권, 교원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교육감 직선제가 학부모 외 주민에게 선거권을 줘 학부모의 평등권을 해친다는 주장과 일부에게 교육감이 될 기회를 박탈해서 공무 담임권이 저해된다는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자, 독일의 폭스바겐사 배출가스 조작 우리 국내에 팔린 것 차들도 확인을 해봤더니 모두 12만 5천 대에서 미국 등에서 저질러진 거하고 똑같이 이루어졌던 거 확인했고 그래서 리콜 하라고 오늘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통보했죠. 예. 정부가 미국에서 드러난 폭스바겐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하고 전량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경유차 6개 차 중 7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9월 이전에 생산된 유로 5 기준 T구안 차량에서 배출가스 고의 조작이 확인돼서 같은 엔진이 장착돼 팔린 15개 차 중 12만 5,500여 대에 대해서 전량 리콜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과징금은 15개 차 중에 총 141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해당 차량은 실내 인증 실험을 5차례 반복을 하니까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작동이 서서히 줄어들었고 6번째 급가속 실험 때는 아예 꺼졌다고 합니다. 또 실제 도로를 달리면서 검사를 해보니 배출가스가 미국 인증 기준보다 19배에서 최대 31배까지 많이 나온 것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했군요. 미국 인증 기준보다 19배에서 최대 31배. 그러니까 20배에서 30배 정도 더 나왔다. 예. 그런데 미국 소비자들한테는 뭐 1,000불가량인가를 주고 그 이외의 지역 소비자들에게는 입 싹 닫고 있잖아요, 지금. 폭스바겐. 집값이 2, 3년 후면 조정기에 닥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대세라면서요? 예. 시장 전문가들과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앞으로 2, 3년 후에 주택가격에 조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에는 주택가격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오르지만은 대구, 경북과 충청권에서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발표한 지역경제 보고서에서 이런 전망을 담은 주택시장 전문가와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를 실었습니다. 설문조사는 시장 전문가 25명과 전국 307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공급 물량 과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등에 따라서 2, 3년 뒤 주택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내년 중 주택 매매 가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수도권은 5% 내외의 상승을 예상했지만 경북, 대구, 충청에서는 하락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조금 오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작년, 재작년, 최근 1, 2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현지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미친 듯이 오르다 뭐 이런 말을 하던데 예. 대구, 광주 그리고 충청 일부 지방 이런 데는 아마 좀 내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겠죠. 자, 도검 그러니까 칼이란 얘기입니다. 칼 전문의가 이태원 살인사건을 두고 체격에 상관없이 범행이 가능하다. 즉 사망한 고 조 대학생 조중혁 군의 환부, 칼에 찔린 위치 이런 걸로 봐서 뭐 칼을 휘두른 사람이 몇 센치 이상이 체격일 것이다 이런 말이 한참 많았었는데 그거 체격과 상관없이도 가능하다 이 얘기죠. 예.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패터슨의 재판에서 키와 몸무게 등 체격에 상관없이 범행을 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증언이 나온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패터슨의 속행 공판의 증인으로 나온 도검 전문가 한모 씨는 이태원 살인사건은 무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공격한 범행이기 때문에 범인의 키나 몸무게 등이 큰 의미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한 씨는 진범이 피해자보다 키가 작다고 하더라도 범행에 특별히 불편한 이유는 없다며 손만 올리면 충분히 흉기로 찌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지 않느냐는 패터슨 측 변호인 질문에는 상처 분포가 집중된 점에 비춰서 환각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미삼아 범행을 저질렀고 매우 야비하게 찌른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네. 키와는 상관이 없다. 야비하게 찔렀다. 네. 검찰이 여기자에게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진 이진한 검사한테 혐의 없다 이런 결론 내렸네요.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이진한 서울고검 검사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검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차장이던 재작년 12월에 출입기자들과 송년회에서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이 검사가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시민위원회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이 검사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놓아서 이를 존중하면서 무혐의 처분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진한 검사. 한때 꽤 잘 나가던 검사였습니다. 서울지검에서. 철옥은 동색이라고 자기 편 제 식구 감싸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당연히 나올 법하군요. 검찰이 국정원 직원인 그 닉네임만으로도 아주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다들 기억하시죠? 이른바 좌익 효수. 불구속 기소했네요. 예.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좌익 효수라는 아이디로 불법 댓글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난 국가정보원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국정원 직원 41살 A모 씨를 국정원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재작년 7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직원으로 의심되는 좌익 효수 아이디를 쓴 네티즌이 2011년 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3,400여 개의 글을 올린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좌익 효수가 올린 글은 대부분 전라도 지역을 비하하거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헐뜯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인사들을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좌익 효수. 좌익을 효수시켜야 한다고 목을 쳐서 내걸어야 한다. 그런 게 효수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닉네임으로 쓸 수 있는지 참. 자, 이른바 충주의 귀농 부부 사건. 오늘 대법원에서 결국 무죄 판결 내려졌군요. 예. 음주 단속 경찰관의 팔을 비튼 의혹으로 시작된 시시비비가 세계 재판으로 확산이 되면서 6년간 치열하게 진행된 법정 다툼이 최종 무죄로 끝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음주운전 측정에 대해서 항의했다는 이유로 부부가 경찰의 팔을 비틀고 법원에서는 위증을 했다면서 경찰과 검찰, 법원에 의해 지난 6년간 괘씸죄로 고통을 받은 충주 귀농 피해자 부부는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오늘 서울, 경기 지방도 눈이 내렸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조금씩이지만 흩뿌리던데 지금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들도 비슷했나? 혹시 눈이 안 온 지역이 어디 있나요? 눈이 별건 아닌데. 예. 날씨 좀 알아보죠. 대단히 추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내일은 일단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충청남도와 전라남북도, 제주는 눈이 오다가 오전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도에서 10도로 쌀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추워진답니다. 이제 겨울이면 그만큼 또 움츠려들고 주변은 아무래도 잘 못 보게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럴수록 정신이라도 좀 똑바로 차리고 같이 힘든 건 나누고 작은 것에서 서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래야 넘겨질 겨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뉴스 브리핑 정승주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치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차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네?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니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경제뉴스 브리핑 한국경쟁TV 이인철 기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집값이 향후에 어떻게 될까? 대폭락하는 거 아니냐? 아니야, 꼭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 일본하고 꼭 같이 간다는 법은 없어. 팽팽하던데. 이런 가운데 내년 수도권 전셋값이 한 5% 이상 뛸 것이다. 아휴, 이것도 큰일이네요. 그런 전망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제 집값 전망 그리고 뭐 전셋값 전망 조금은 좀 엇갈리는 방향성이 있죠. 근데 이제 오늘 한국은행이 지역 경제 동향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 뭐 주택산업연구원이라든가 건설산업연구원, 한국감정원, 국민은행, 뭐 부동산 114, 대학 교수 이런 이제 시장 전문가들 그리고 이제 중개업소 하시는 분들 전국에 한 300여 개 이 중개업소 사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현장에서 그리고 이제 정말 이 학구적으로 부동산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전망이니까 조금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전문가 가운데 74%, 4명 중 3명은 내년도 수도권 전세 가격이 5% 이상 오를 것이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동남권, 강원권의 경우에도 5% 이상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응답이 60%를 넘어서서 이 높은 전세가 상승세가 뭐 일부 이 지방을 제외하고는 계속 수도권이나 이 중부 지역에서는 아마 내년까지도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결과인데요. 아마 그리고 그러면 과연 이런 전세가 상승세 지속 기간에 대한 설문조사도 같이 병행을 했는데 언제까지 오를 건가? 그렇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2년 이상 앞으로도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는 응답이 70%에 달했습니다. 어휴, 시장 참여자들 그리고 정말 믿을 만한 전문가 조사라고 아까 이 기자께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면 그렇게 될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부동산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을 거의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집이라는 게 이제 집 짓기 시작하고 그리고 완성되는 거 그리고 이제 새로 이제 뭐 신혼이나 아니면 이사나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그다지 이제 그 예측 밖을 넘어가기 좀 어렵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신빙성이 있는 데이터긴 합니다. 치약 얼마나 팔릴 건가하고는 좀 다르단 말씀이죠. 그 그렇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대충 시장의 규모가 보이고 예측이 가능한데 5%가량 뛴다 그러면 지금 수도권이 한 4억에서 5억쯤 평균 전세가가 그 정도 하는 것 같던데 최소 2, 3천만 원은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돈 모아놓고 준비해라. 아유, 1년에 2, 3천만 원을 어떻게 저금으로 모을 수 있나요? 자, 하지만 주택 공급 물량 과다로 인해서 한 2, 3년 후에는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런 전망도 그분들이 하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집값은 많이 올라도 걱정, 많이 떨어져도 걱정인 게 사실 이 부동산인데요. 근데 이제 지금도 이런 징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분양이 수도권에서조차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많은 물량을 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올해만 이제 분양한 물량도 뭐 역대 최대에 육박할 정도로 물량을 쏟아내고 있어서, 그리고 이 고분양 때문에 야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집을 사지 않고 좀 떨어질 때를 기다려라는 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도 이 주택 공급 물량이 너무 과다하다. 그리고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으로 인해서 앞으로 2, 3년 이후에 주택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 전문가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럼 떨어지면 어디가 떨어지느냐? 수도권. 아직은 이제 이 인기가 있는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주택 가격 조정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일부 뭐 제주라든가 그리고 뭐 동계올림픽 관련 뭐 강원도라든가 세종시라든가 이런 특수 지역을 제외하게 되면 대부분 분양 물량이 과다했고 고분양가로 인한 이 밀어내기 분량이 상당 기간 이 굉장히 충격을 줄 수도 있다라는 이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일시적으로 풀었더니 이런 부작용이 바로 시장에 나타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요번 설문에 참여한 조사자들, 응한 전문가들 2, 3년 후면은 집값이 슬슬 빠지기 시작할 거라는데 그게 혹시 대폭락의 전조 또는 대폭락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좀 우리 쫄아야 됩니까?
그런 부분에까지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건 아니고요. 예. 일단 지금의 이제 이 경기 여건, 그리고 이제 수요와 공급 측면, 그리고 가격, 부동산 가격의 이제 동향을 이제 직접 이제 체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어떤 트렌드적으로 일본과 비교해서 일본의 이제 이 잃어버린 10년과 비교해서 부동산 가격이 더 반토막이 난다. 이런 이 확대 해석하는 그런 분석은 아닙니다. 그 집값이 떨어져야 한다는 서민들의 심리는 충분히 인정하고 공감하는데 이게 막 속절없이 떨어져 내리는 것도 국가 경제, 전체 국민 경제 차원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다들. 자, 그리고 저는 금리는 요즘은 그냥 무조건 내려가는 건 줄 알았더니 은행 정기예금 지난달에는 상승세로 살짝 돌아섰다고요? 일단 지금 10월 데이터인데요. 제가 지금 한국은행이 이제 10월 중 금융기관 가중 평균금리 통계를 발표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하락세를 지속하던 이 시중의 예금금리가 지난해 말 이후 이제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이게 이제 10월 통계이다 보니까 사실 10월뿐만 아니라 11월까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동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이제 정기예금 금리가 올랐다라는 건 그만큼 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미리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월에 만일 신규로 이제 적금을 들으셨다, 정기예금 1년짜리를 들으셨다 그러면 사실 아직은 1.56% 정도입니다, 평균. 그래서 이제 9월보다는 0.05%포인트 오른 건데요. 만일 이제 10월 중에 2% 미만의 이제 정기 예금 금리가 거의 99.5%니까 2%가 넘는 거는 이제 자취를 감췄는데, 조만간 이번 달, 그리고 10월 달, 12월 달 이렇게 가면 이런 정기 예금 금리가 다시 2%인 상품도 이런 속도로라면 선보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미리미리 대비하는군요. 역시 한 걸음 빨리 움직이는 게 뭔가 싶습니다. 그런데 대출 금리는 여전히 하락세예요. 근데 이게 잘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아무리 10월 달이라고 하지만 예금 금리 올렸는데 대출 금리를 내렸겠느냐? 물론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통계의 이제 착시 현상도 조금은 있는데요. 사실은 이 10월 달 경우에 보게 되면 가계 대출 금리가 10월에는 연 이제 3.06%로 9월보다는 0.0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가계대출이 주로 차지하는 게 뭐냐? 바로 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대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 주택대출의 경우에는 연 2% 중후반대가 지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대출금리, 신용대출금리, 다른 대출금리는 조금 높아져도 오히려 좀 이제 낮아져 보이는 효과는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은행들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특히나 이제 지난달 11월 그리고 12달 들어서는 계속해서 이제 가상금리를 좀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12월 들어서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이제 자기 조달금리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선제적으로 지금 가상금리를 대폭 올리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금리가 계속 동결 또는 0.25%포인트씩 낮추고 이거에 익숙하지 말고 오를 거에도 슬슬 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특히나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주택 관련 이 대출을 받으실 때 반드시 소득하고 갚을 수 있는 여력을 반영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대출 수요가 지금 미리 당겨서 있는 것도 맞고요. 만일 실수요자라면 앞당겨서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 고정금리 대출이 거의 사라지고 있는데요. 그 변동금리보다는 3년이든 5년이든 이런 고정금리 상품을 찾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그래야 금리 상승기로 반전하더라도 지금 정해놓은 2%, 3% 초반대로 계속 가져갈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자, 한편 상대적으로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도 올 들어서 급증하고 있다. 왜 그렇답니까? 이게 사실은 이 제1은행권은 신용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까지도 가능합니다. 물론 가상금리가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 대출, 다중대출자들, 그러니까 이은행, 저은행, 그리고 저축은행, 그리고 이런 이 빚이 여러 군데 있으신 분들, 그리고 신용도가 낮으신 분들, 그리고 직장이 안정적이지 못하신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제1금융권 문턱이 워낙에 높습니다.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 한국은행의 통계를 보니까 3분기 말 현재 은행과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총액 잔액은 780조인데요. 이 가운데 약 480조 가운데가 주택대출, 그리고 가계대출이 한 60%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올해 들어서 이런 이 생계형 대출이라고 할 수 있는 기타 대출이 차지하는 걸 봤더니 제2금융권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 제2금융권 대출의 경우에는 일반 증가액보다 거의 3배나 많은 이제 한 11조 원이 되는데요. 여기는 사실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굉장히 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금리가 상대적으로 뭐 10% 내외입니다. 10%요? 그렇습니다. 연리 10%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이게 평균적으로 이제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제2금융권도 이제 신용도가 낮은 이 우수한 고객의 경우에는 뭐 7, 8%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이제 두 자릿수를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 이 대출자들이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그렇죠. 상환 여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대한 어떤 이 제2금융권 이 어떤 대출에 대한 선제적인 모니터링, 감시 감독, 그리고 이제 어떤 대출 출구 전략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축은행들 싹 정리 한번 해가지고 뭐 자기 자본 비율 뭐다 좀 저기 해놨다는데 만약에 또 빌려준 거 못 갚고 그러면 또 위기가 초래될 것이고. 그나저나 아까 신용등급 말씀하셨는데 1, 4등 총 몇 등급으로 나눠놔요? 신용등급은? 대부분 이제 신용등급은 1등급부터 이제 10등급인데요. 아, 10등급. 그렇습니다. 이게 최상위가 1등급이고요. 그리고 10등급인데 그게 만일 등급이 이제 7, 8등급이 넘어가면 제1금융권에서는 거래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2금융권도 사실은 이제 중위권 뭐 5, 6, 7등급 정도를 이제 선호합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2금융권에서도 이제 돈을 빌리지 못하면 이제 사채나 대부업체를 향해야 되는 거죠. 9등급이나 10등급에 해당하는 신용등급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연리 10%를 넘나드는 제2금융권에서도 돈 빌리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뭐 고리 사채업자 일순가 뭐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34% 최고 이제 연대부이자를 물어야 되는 그런 업체 쪽으로. 하여튼 폭스바겐이 뭐 안 그래도 유명한 데인데 이제는 뭐 악명이건 유명이건 매일 신문에 나옵니다만 폭스바겐 사태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국의 수입차 등록 대수가 작년보다 한 20% 이상 급증할 것 같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시중에 이제 이 수입차 이제 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해졌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아무리 안전, 뭐 배기가스, 뭐 조작,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수입차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이제 올해 들어서 10월까지 누적 판매한 대수가 거의 20만 대 가깝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1% 증가했고요. 이런 추세로라면 올해 전체 판매 대수는 한 25만 5천 대 정도. 지난해에 비해서 8.5%가량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역시 돈 있는 사람들도 이제 수입차를 사고 있지만 이 중간, 그러니까 이제 직장인들조차도 어느 정도 이제 이 연수입이 보장되는 이 직장인의 경우에도 야 이게 지금 생각했던 것만큼 가격차가 심하지 않네. 뭐 이런 인식이 좀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이제 국산차를 샀다가 다시 모델 교체를 하려는 사람들은 더 좋은 차량으로 이제 좀 등급을 올리려는 이런 습성 때문에 오히려 국내차보다는 해외 수입차에 또 눈을 돌리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수입차들이 열심히 마케팅도 하고 또 국내차가 좀 많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꾸준히 많이 오른 것도 있고 그래서 4천에서 한 6, 7천대 수입차들이 그렇게 많이 팔린다 이런 소리는 들었는데 셀러리면 많긴 많군요. 그나저나 온 분야가 다 불경기라는데 20% 가까이 급증한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경제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의 이인철 기자였습니다.